네, 반갑습니다. 제4주차 부산의 역사와 문화, 제4주차 개항기 부산의 상인과 민족운동에 관해서 오늘 배우겠습니다. 부산 하면요. 역시 이 경제도시 아닙니까? 예, 항구 도시고 개항 이후에 발전했고, 그리고 이런 곳에서 도대체 우리 이 경제의 주체들,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경제의 주체들이 사실은 부산 출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개항기 때 우리 부산에서 어떠한 이 경제 민족 운동, 경제적인 민족 운동이 발생을 하고 또 일본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민족 자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저항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상인들. 역시 이 시작은 상인들이 시작하는 거죠.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상인들이 먼저 상인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경제 산업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민족 운동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을 그러면 이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인의 조직입니다. 부산 상인들, 본래 부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부산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지, 양반도 있었고 다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부산의 근대적인 어떤 경제 발전 또는 근대화에 있어서 역시 이 상인들의 역할, 이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인들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독특하게 우리 이 동네 지역이죠. 본래는 동네 지역의 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죠? 그냥 뭐 우리가 뭐 객주니 상인이니 이런 계급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역관이 뭔지 아시죠? 통역관. 역관을 한다든지, 또는 중인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전이라든지, 이런 그 중인 아전, 이런 중인 신분이라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눈을 띄어요. 역시 언어 능력이 있고, 역시 외국어 능력이 있으니까 외국어부터 더 좋은 문화가 빨리 들어오는 거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객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네 지역은,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아전이라든가 아전 집안이라든가, 그죠? 이 아전이라든가 또는 서리 내지는 통역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객주와 결탁을 하면서 근대 경제로의 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옮겨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객주가 주도를 하지만, 이들 뒤에는 아전, 서리, 통역관 같은 중인 신분들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고요. 그래서 이 객주들이 부산항에만 해도 한 44명, 개항 당시만 해도 44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객주를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역시 이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중간에 끼어가지고 흥정도 붙이고, 여관도 잡아주고, 또는 물건을 이렇게 흥정을 해가지고 이쪽 팔아주고 저쪽 팔아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객주들이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객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물상객주와 물산객주, 이렇게 상업적인 이런 걸 갖다가 주도하는 객주하고, 또는 생산품을 이렇게 다루는 이런 물산객주하고, 이런 객주들이 그 구문과 어음이라는 구문이라는 건 구문전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았으면은 뭐 중개수수료죠. 중개수수료. 여러분들 어음 아시죠? 옛날에는 우리 이 고액 화폐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고액 화폐를 못 썼어요. 금화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금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주겠다 해가지고 이름을 쓰고 여기다 쪼개가지고 한 잔씩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돌려주는 이런 겁니다. 그런 게 보상객주, 만상객주, 보행객주. 이 보상객주는 이번 잘 한자로 보니까 이 보부상이죠. 만상객주는 의주상인, 보행객주는 보부상,
그 다음에 환전 객주는 요즘 돈 가지고 금전, 예? 금전, 금융 관련, 무시객주, 청과객주, 해산물 객주. 무시객주는 아무 때나 무시로 오는 이게 생활 필수품이죠. 생활 필수품. 청과객주는 잘 아듯이 과일, 그죠? 해산물, 곡물 다 객주들이 이 전문 분야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원산상에서 의신상에서 이런 상회 등을 이 상회사들을 만드는 이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유예 부산에서도 이런 객주들이 모여서 객주 조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187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1877년에 물론 76년에 개항을 합니다만은 77년에 일본 사람들이 거류지 이게 조개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서울지 이게 용두산 근처를 이렇게 조개 지역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조개 뭔지 아시죠? 거기 집단 거주하면서 거기서 그래서 우리의 동래부 산하 그 당시 동래부 산하니까 객주가 총 44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1890년 정도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면 다시 160명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된대요. 주로 부산진, 초량, 서면, 영도, 부평, 하단, 음궁, 구포 등지에서 주로 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꼭 우리나라는 상인세를 받게 되거든요. 본래는 조선시대에는 억상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인세가 이게 대단히 국한돼서 제한적으로만 됐는데 1791년 신해 통공 이후에 통공 정책 이후에 이게 이때부터는 금난정권을 철폐하잖아요. 금난정권을 철폐하면서 시전 이외의 금난정권 철폐되면서 자유상업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영업세, 상세, 상거래세죠. 이걸 이제 받는 이런 수세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억상 정책에서 수세 정책으로 세금을 걷는 정책으로 그래 되다 보니까 이 부산항의 44명의 영업세를 이 정부가 받게 되죠. 정부가 영업세 내놔 이러니까 이 44명이 매달 1,000냥 정도를 내야 돼요. 1,000냥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래서 1,000냥 정도를 부과를 하니까 이걸 갖다가 얼마 정도 쓰냐면 200명의 그 쌍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월급이죠, 월급. 그죠?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데 벌표병에 월급을 200명이나 줄 수 있는 돈이에요. 1,000냥이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데 이 객주들이 이래서 대항하기 위해서 부산 객주 상법 회사라는 걸 만듭니다. 부산항 객주 조합이죠. 부산 객주 상법 회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부산에 1889년 7월 19일 날 무명 잡세 부과를 대항한다. 조정에서 옛날에 봉건적인 이런 그 착취, 봉건적 착취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도 일본인 상법 회수에 맞서고자 하는 반침략이죠. 반침략, 반봉건 이런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서 만든 관어객주 조합이 바로 부산 객주 상법회사입니다. 그래서 상거래 과정에서 일정한 구문, 그죠? 이 수수료죠. 수수료를 받아서 정해진 액수를 영업세로 얼마 정도 44명이 1,000냥이 있었으니까 상당히 많죠. 이때 160명이죠. 이때는 한 160명이 1,000냥 정도 되니까 1인당 얼마 정도인가요? 1인당 제법 되지요. 제법 됩니다. 10냥 정도 되겠죠. 10냥은 안 되겠구나. 그죠? 한 8냥 정도 1인당 8냥도 큰 액수죠. 그래서 1890년 3월 통례하문에서 부산항 객주 25명의 정관 지역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들 여기서 독점을 해라. 그러면은 세금을 내라. 이렇게 서로 정부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객주 상법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산 상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쭉 갔는데 정부에서 가만 보니까 말이죠. 이게
정부가 너무 이렇게 느슨하게 상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게 내버려 두니까 정부가 자꾸 돈이 필요해져요. 특히 가보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가보개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정부가 상무회의소 규례를 통해 가지고 계양장 상징을 조직한다는 명분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정부가 더 개입을 해가지고 더 영업세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뭐 감시하고 예산 집행한다. 요즘 같으면 세무감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정부가 이 상무소 부산항 객주상법 회사를 직접 관할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상당히 여러 가지 저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때 저항은 일본국과 천국 상인에 대한 대항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지만 이 상인 민간 조직을 정부가 장악을 하기 때문에 이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특권 상인이 되거든. 정부 권력은 이렇게 상업 활동은 오히려 자유롭게 놔둬야 역사 발전인데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니까 이들이 자율성이 떨어지고 정부의 입김하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부산에서도 부산 상무소가 설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부산항 경무관 박기종이 이 사람들 모아서 부산 상무소를 설치를 하게 돼요. 그 지소는 10개소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돼요? 조정 또는 정부의 뭡니까 지시를 더욱더 충실히 이행하는 이런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95년 부산 상무소의 설치는 그래서 이 국가가 상업을 장악하는 이런 과정의 산물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1899년은 이런 경향이 더욱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대한제국이 상업을 장악하는 상무회의소 규례를 통해 가지고 상무사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 상무소도 상무회사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무사는 조선의 물론 조일 상인 간의 분쟁, 물론 이 일본과의 이 싸움, 대항도 중요했지만 이 대한제국이 직접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이들로부터 일정하게 세를 받아가지고 이걸 국내부에다가 고종 그죠? 고종의 이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상무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01년에 국내부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돈 모든 세금이 다 국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국내부와 연관이 되면서 이 세금이 다 고종의 그죠 개인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내장원이라는 데로 들어가거든요. 이 누구냐면 국내부에 내장원이라는 데가 쉽게 말하면 정부에는 탁지부라는 게 있어요. 재무부, 탁지부가 있는데 국내부에는 내장원이라는 데 있어가지고 이 고종이 국가재산으로 안 만들고 이거 개인재산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항 객주회의소가 이게 결국은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국내부, 고종의 눈치를 봐야 돼. 국가의 눈치를 안 보고 이 고종 개인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제국의 멸망은 바로 이 부산항 객주회의소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느껴져요, 여러분들? 그죠?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국내부와 연관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다 내장원으로 들어가고 내장원은 사련지인데 탁지부 요즘 같으면 재무부예요. 재무부 국가의 탁지부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국내부는 돈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종은 대한제국을 만든 목적이 국가는 약화되는데 대신에 자기의 주머니는 커지니까 이게 여기에 부산 이런 항 객주 회의소 규칙 이런 게 바뀌면서 모든 돈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돈이 이 국내부로 가야 돼. 본래는 국가로 가야 되는데 국내부로 가게 되니까 이 부산항 객주 회의소에 만들어지는 과정은 결국은 고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이 돈이 되겠어요. 고종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하고 국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고종은 개인적인 치부를 통해서 그죠? 개인적인 치부 돈이 되겠죠. 그것 가지고 물론 학교도 짓고 나중에 했습니다만은 국가는 가난해서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야 되는 돈을 빌려야 되는 결국은 나중에 돈을 못 빌리 돈이 가난해지니까 이 차관을 빌렸죠. 그래서 우리 1907년에 뭘 해요? 국민들이 우리 그 당시에는 조선인민들이죠. 대한제국 인민들이 뭡니까? 국채보상운동이라 들어보셨어요? 운동 하게 나가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 부산항 객주 해수를 보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라가 보여야 역시 교수님하고 이 역사를 더불어 이야기하고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의지, 철학적인 영역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국채보상운동은 국가가 돈을 받아야 될 것을 국내부가 받는 바람에 나라가 쫄쫄 굶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일본에서 빌리게 되고 그러다니까 일본의 차관을 빌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해지고 결국은 빚쟁이가 되는 거죠. 국가가 빚쟁이가 되니까 이게 한일합방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한일합방은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점령했지만 우리도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국가의 힘을 안 키우고 왕이 자기가 자기 주머니만 키웠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부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전체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초량 객주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량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상거래가 활발했어요. 부산항의 상업 중심지, 그죠? 부산항의 제일 상업 중심지가 초량이었어요. 그 초량 객주들도 원산 인천에 이어 사업을 확대를 했죠. 그래가지고 특히 정치국이라는 분이 초량 객주 정치국이 인천에서 금융업도 하고 합동 부산 선주도 협동 기선회사를 설립도 하고 이랬어요. 또 이윤용이 아마 이완용 아시죠?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의 형인가 그럴 거예요. 이윤용, 안영기 등 사원과 대한협동 우편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부산역 앞에 가면 아직도 벽이 철거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이 백제병원 옆에 그게 무슨 큰 마트가 있는데 마트 옆에 남선창고에 이 벽이 아직도 복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남선창고 부산역 앞에 있어요. 부산역.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역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 광장이 있고 길 건너고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지금 카페로 했는데 옛날에 백제병원 자리예요. 백제병원 자리고 여기 좀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마트가 큰 게 있는데 여기 지점에 남선창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량 객주들이 남선창고를 중심으로 왜 남선창고냐? 본래는 북선창고였어요. 본래는 북선창고인데 뭐냐면은 북선창고 때는 이 북선에 있던 명태가 그 당시에는 북한에서 많이 잡혔거든요. 명태를 이 북선창고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남선창고라고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이 남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하단에서도 만만치 않았어요. 본래 우리나라는 이 개항하기 전에는 낙동강 순이 더 중요한 물산의 집산지였어요. 그러니까 물금, 그죠? 저기 내려오는 다대포까지 쭉 내려오는 과정 하단, 그죠? 밀양 이래가지고 쭉 내려오는 이 길들이 이 낙동강순이 가장 우리 전통적인 상업 루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동강으로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경부철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부철도는 해안가로 있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해안가하고 낙동강하고 만나게 사실은 한 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왜 구포역으로 해가지고 대구로 올라가는 그 기찻길 있잖아요. 지금 KTX 말고 그 길 보면 왼쪽 기차 타고 가면서 왼쪽으로 보면은 강이 쫙 낙동강 따라 쫙 가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 낙동강의 순의 모든 이렇게 그 물자가 옮겨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 기차를 지금 우리가 지금 쭉 구포로 해가지고 물금 밀양으로 해가지고 청도로 해가지고 대구로 가는 그 지금의 경부철도
그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걸 이제 낙동강 수군과 연결시킨 게 바로 구포역이에요. 그래서 구포역에 우리나라 최초로 그 당시에 뭡니까 구포저축 주식회사가 만들어지죠. 그 지금 우리은행에 내리면 구포역 앞에 내리면 우리은행이 있어요. 우리은행이 바로 구포저축 주식회사고 이게 이 저축회사가 1912년에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된 은행이에요. 지방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 31번 버스 되는데 거기에 구포역. 그래서 이 바로 하단, 구포 이런 것들이 바로 무슨 중요한 물산지입니다. 그래서 객주조합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단이 조선 사람 상권이고 구포.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저기 뭡니까? 부산포잖아요. 부산포. 초량. 그러니까 이 여기를 일본 사람들은 연결 안 하고 막바로 구포로 연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다 하단에서 들어오거든. 그래서 하단에서 들어오는 구포가 여기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구포로 해가지고 밀양으로 이렇게 기차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하단에서 그 부산으로 이렇게 기차를 만든 거 부하 철도 주식회사를 조선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단의 객주들이. 그래서 물론 실패를 합니다만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포를 치열하게, 구포도 본래는 조선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구포로 진출하고 조선 사람들이 있고 해서 구포 지역에서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서로 각축을 하니까 마침내 1919년에 구포 만세운동, 3.1운동이 구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얘기를 놓고 치열한 격전을 벌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낙동강 벨트는, 그죠? 요즘도 뭐 정치적으로 아주 경쟁지입니다만은 옛날에도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치열한 경쟁지가 바로 구포 지역이었습니다. 구포, 하단포 이 두 군데가 부산포에 있는 일본인들과의 한판 승부를 하던 곳이죠. 결국은 부산 쪽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이 다 부산 쪽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구포저축 주식회사 1908년에 구포저축 설립하고 1912년에 아마 그 은행으로 이 지방은행으로 승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08년에 지주 70명이 합자해가지고 구포저축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금, 대부, 할인 등 은대은행 업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경제 얘기는 참 재밌습니다. 이 부산한 총무에서는 1901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이게 국내부와 연관이 됐다 그랬죠. 국내부와 연결되니까 이 돈이 탁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내장원으로 갔다 그랬죠. 내장원. 이 내장원은 누구의 주머니? 고종의 주머니. 탁지부는 누구의 주머니? 정부의 주머니. 그러니까 고종이 다 해먹으니까 여기 탁지부 정부에 돈이 없어지죠. 그래서 뭐 했다? 차관을 빌렸다. 그러다 보니까 을사조약을 너희 나라는 이렇게 돈도 많이 빌리는데 디폴트 상태가 아니냐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화폐개혁을 하고 국채보상운동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화폐개혁을 하고 국채보상운동 하도 이 화폐개혁하면서 우리가 1,300만 원의 빚을 졌거든요. 이거를 갚기 위해서 국채보상운동을 했던 겁니다. 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역사예요. 아시겠지요? 네. 자, 마침내 이제 1908년에 동네 상업회의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부산상업회의소가 1914년인가 되는데요. 자, 1908년에 동네 부윤회 허가를 받아가지고 안순극 등이 마침내 민간단체로 만들어가지고 됐습니다. 그 전까지 자꾸 동네부 이 고종하고 연결되다가 이제 1908년에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는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이렇게 추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종이 등극을 했잖아. 순종 임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의 내장원이 해체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내장원을 해체하고 모든 돈을 어디로 재정을 일원화 해가지고
탁지부, 정부의 재무부죠. 탁지부로 이렇게 일원화하게 됩니다. 그래 되니까 자연스럽게 민간단체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놔뒀으면은 총무회소처럼 됐지만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을사조약을 맺은 이후에 특히 을사조약 이후에 정미조약 맺은 이후에 이런 순수 민간단체를 설립하다 보니까 날마다 국내부의 눈치를 보던 이 동네 상인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고마워진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친일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친일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우리 부산을 봐도 리얼하게 친일파 이해가 팍팍 되는 거예요. 느낌 빡빡 오시잖아. 그죠? 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4년 동해상업회소는 조선인 상업회소로 전환하게 되고 그 친일이 되니까 일본 사람과 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1914년에 조선인 상업회소를 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일본 사람과 같이 그죠? 일본인 상업회소를 해산하고 부산 상업회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부산 상업회소 왜 조선인 플러스 뭐 일본인 이래가지고 조선 결국은 이 라인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뭐예요? 우리 고종이 상당히 역사 발전을 발목을 많이 잡았다는 부분이 보이죠. 근데 너무 모든 책임을 고종에게 돌리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뭐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모든 돈줄을 일본 사람들이 딱 쥐고 있으니까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만이 뭐 그래도 일본 사람이 오는 물건들을 우리도 좀 팔아가지고 이문을 챙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에게 뜯기는 것은 좀 사라졌지만 이젠 다시 일본인에게 뜯겨 나가는 이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선인만의 상권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잘 지내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일본 합작을 해가지고 부산 상업회의소로 갔어요. 이거는 마산의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산의 경우는 부산하고 전혀 달랐어요. 마산은 신마산과 구마산이 있는데 이 신마산은 일본인 지역이고 구마산은 조선인 지역이었어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동네 상업회의소하고 일본 부산포 상업회의소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부산은 사실상 조금 일본 사람들하고 협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기는 일본인하고 조선인하고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마산의 경우는 조선인이 승리합니다. 거의 조선인이 우세합니다. 물론 뭐 일본 치하라서 근데 전국적으로 평양하고 마산은 조선인이 우세했어요. 네. 근데 이 동네 상 부산 지역은 일본인들이 우세한 상황으로 나갔던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역대 맨 처음에 부산 상무소를 설립해 왜 1895년에 왜 만들었다 그죠? 정부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시대는 어떻게 했대요? 1908년에 7년까지 정부 강화했다가 총무해소 1901년에 그죠? 이 국내부와 연결이 되죠. 국내부. 그러니까 정부로 강화된 탁지부와 연결이 되다가 나중에는 국내부와 연결이 되고 국내부와 연결이 되니까 주머니가 고종 주머니로 갔던 거예요. 여기는 결국은 정부 이렇게 되고 부산항 상무회의소가 만들어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개입을 하게 되고 동네 상업회의소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민간 그래서 마침내 정부나 이런 국가 고종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 동네 상업회의소가 이규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죠? 조선인 상업회의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1915년에 부산 상업회의소 그죠?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해방 이후에 김지태 이분 그 부산일보 사장이었죠.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그게 회장이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역대로 우리 신덕균 일부는 이 건국준비위원회 건준 출신이에요. 건준 출신인데 우리나라 2대 3대 이 의식 있고 건국준비위원회 재무분과위원장인 거래요. 그런데도 부산에 그 방공치하에서도 살아남아서 이 누런재단이라 그러죠. 누런재단 초량에 누런재단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우리 부산의
참 민족운동까지 했던 이런 신덕균 회장, 김지태는 부산일보 이렇게 했으면 박정희에 의해서 그 박정희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쿠데타 때. 그래서 박정희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그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 박정희가 이 김지태 문화방송, 부산 문화방송, 부산일보 이런 걸 다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어. 그래서 김지태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판을 걸었는데 패소가 됐어요. 그래서 박근혜가 한때 회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그것도 본래는 김지태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에 5.16 쿠데타에 가담 안 했다는, 이 가담 안 했는 게 정말 민주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안 했다는 이유로 역사를 바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박정희로부터 미움받은 아주 참 비운의 경제인입니다. 강석진 회장은 동명목재, 그죠? 유명한 동명목재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르네오 목재 이런 걸 많이 가져와 가지고 건설 사업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자, 저 시간 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은, 자, 1908년 단계 이제 동네 상업에서 정문 모습이죠. 대체로 이 모습이에요. 이 꼭 옛날 디즈니랜드 같이 이렇게 쌍뿔난 이런, 그죠? 이런 거. 그 해방 이후까지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부산 데파트라고 들어봤어요? 데파트에 부산 상공회의소가 옮겨갔죠. 이 부산 데파트 자리입니다. 이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 자, 부산 일본인 상법회의소는 일본 사람들이 본래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개항 직후 외관 거주자의 그리고 거주자의 상호 유대와 이익을 위해서 거류지 상해소를 했어요. 1877년에. 그래가지고 개항 당시 일본인이 82명, 82명이었는데 이 중에 70명이 상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점점 거주인이 커졌어요. 700명. 그러니까 초량 지역에 있었던 일본인 거류지 말이에요. 이게 1881년에는 이게 1925명, 89년에는 3,000명, 99년에 6,000명, 1909년에는 2만 명으로 증가해요. 이 부산 지역에 이때 부산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복동, 그 다음에 저기 중앙동 일대, 광복동 일대, 대청동 일대, 영도 일대 이런 지역에 일본인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영도에 살던 사람들이 하도 이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영도 다리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영도 다리 위로 전차가 지나갔어. 옛날에. 저는 어릴 때 타봤어요. 여러분 안 타봤죠? 그 전차는 하나 좀 안 없애고 하나 복원해 놨으면 참 명물이 됐을 텐데,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포동이나 저기 조금 여유가 있는 저기 동네나 이렇게 전차가 하나 이렇게 이 관광용으로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뺀 거는 요즘은 전혀 이제 옛날 전차 다니는 이런 맛이 없어진 거죠. 1881년에 조선신보, 여기에 저는 많이 자료로 많이 활용합니다만은 조선신보를 발행해가지고 일제시대에도 쭉 나와요. 그러니까 1885년 일본 상인은 조직화해가지고 해가지고 부산인 일본인 상법회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정책 지원에 무력 시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상법회의소가 해서 이 1902년부터 1909년까지 영선산 착평공사 여기 가지고 이제 영선산 착평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 저기 어디냐 하면은 40계단 있는데 아세요? 40계단? 부산 우체국. 이 근처 부산 우체국이 앞에를 이렇게 깎았어요. 본래는 영선산이라 해가지고 쭉 지금 중구청인가요? 중구청인가요? 동구청인가요? 중구청입니다. 중구청에 있던 길, 인쇄골목이라는 것도 있고, 거기 학생들은 그 근처에 40계단의 고기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 본래는 그 밑에는 다 바다였어요. 근데 그거를 영선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지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금의 부산 우체국 있는 거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주체가 바로 그러고 그래서 이 부산역이 뭐입니다. 이게 1908년에 부산역이 이렇게 지금의 부산역 아닙니다. 지금 이건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부산 세관 앞에 바로 앞에 지금의 부산 세관 바로 앞에 지금까지 지금 최근에 이제 부산 여객 터미널 부산역 뒤로 옮겼잖아요. 그 부산역 여객 터미널 바로 오른쪽에 그게 이제 지금의 세관이 있었는데 그 세관 바로 앞에 부산역이 있었어요. 이게 요거는 전차 자리 전차고 이게 여기에 보이는 왼쪽에 이렇게 이쪽에 요건가 보다. 여기가 부산 공회당이 있었어요. 지금은 무슨 호텔이고 막 자주 하도 바뀌어 가지고요. 그 일때는 부산 공회당이 여기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1908년에 4월 1일 가정거장 링업 시작한 뒤 공사비가 1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1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래서 1910년 10월에 준공되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벽돌 구조였다. 이런 거 뭐 르네상스 뭐 이야기하려면 한참 깁니다만 그냥 이런 게 르네상스구나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부산에 이 경제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원래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이 사람이 뭐 방공전선에 갔다 건국준비원에 갔다 이래가지고 꼬여가지고 누구하고 싸우고 박정희하고 싸우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과 함께 2편으로 가겠습니다.